안녕하세요. 당당하게 나만의 매력을 뽐내는 면접 준비 강의를 맡은 혜원여자고등학교 교사 김명혜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크게 5가지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동영상 시청 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면접 시험 후 엇갈린 반응들. 세 번째가 가장 중심 내용으로 단계별 면접 시험 준비 방법. 네 번째가 모의 면접을 통한 면접 실력 키우기. 다섯 번째, 면접 시험에서 고려하면 좋을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시청 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가 조금 더 효과적이려면 당당하게 나만의 매력을 뽐내는 면접 준비 강의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의가 총 3가지인데요. 사정관님의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한 강의도 있고 그다음 이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를 가장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면접 시험의 종류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실시되는 제출 서류 기반 일반 면접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집단 면접도 있고 토론 면접도 있고 재심 면접도 있고 금방 말씀드린 제출 서류 기반 일반 면접도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출 서류 기반 일반 면접이고 이 강의는 그 일반 면접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음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강의는 개념을 설명하기보다 면접의 실제적인 준비 과정을 단계별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면접 시험을 실시하는가? 면접 시험에 대한 어떤 학생이 이렇게 불만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내 친구는 서류 100%로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A대학에 지원해서 면접 부담이 없는데 저는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 인원을 선발해 2단계로 1단계 70% 면접 30%로 합격생을 선발하는 B대학을 지원해 면접 시험을 준비해야 해요. 수능도 부담스러운데 면접은 더 부담스러워요. 면접은 왜 봐야 할까요? 면접은 왜 봐야 할까요? 그 학생에게 이런 말들을 했고 면접 시험이 부담스러운 학생들도 이런 점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의 제한적 속성과 자소서의 제한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콕 집어 주제와 분량의 제한적 속성이 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서류 평가에 있어서 학생을 학생부와 자소서 혹은 교사 추천서만으로 보고 서류 평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학생부, 자소서는 주제와 분량의 제한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대학 입장에서도 학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 속성에 대한 보완책으로 추가적 면접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면접은 따라서 학생부와 자소서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 서류로 알 수 없는 학생의 자질과 역량을 드러낼 기회가 됩니다. 어떤 학생이 면접을 봤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본인이 역전할 기회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학생부와 자소서 면접은 따로따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 속의 평가됨을 이해하고 면접에 응시해야 합니다. 어느 사정관님께서 이런 화면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학생부는 그것이 알고 싶다고 자기소개서는 인간극장이며 교사 추천서는 범죄와의 전쟁이다. 그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기반이 되고 바탕이 되는 중심 서류는 학생부다. 근데 그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학생 입장에서 어떤 걸 대단히 노력했고 열정적으로 추진했고 신경을 썼는지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받으시는데 여기에는 정서적 요인이 참 많이 개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뭔가 논리적으로 학생의 자질이나 역량을 증명하기를 원하는데 정서적 호소가 많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셨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와 자소서와 추천서까지를 더불어 보게 되면 이 학생이 정말 해당 활동을 통해 인정할 만한 활동을 진행했는지 배우고 느낀 점, 성장한 점이 과연 적힌 바와 마찬가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부와 자소서와 추천서에 각기 방향성이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면접 시험을 응시하실 때도 학생부에는 A라고 적혀 있고 자소서에는 B라고 적혀 있고 추천서에 C라고 적혀 있고 나는 면접에서 D라는 얘기를 해버리시면 면접 시험의 결과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염두에 두시고 학생부의 자소서에 면접시험에 일관된 얘기를 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시험을 보고 와서 학생들은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잘 본 경우가 있고 못 본 경우가 있겠죠. 먼저 면접을 잘 보지 못한 학생들의 사례 세 가지입니다. 학생이 면접을 보고 와서 이랬습니다. 자소서에 적지 않았는데 학생부 독서활동에 적혀있는 책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갑자기 면접에서 물었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책의 내용이 한 줄도 생각이 안 나서 그건이라고 우물쭈물하다가 면접이 끝나버렸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례를 통해서 면접 준비가 좀 충분치 않았구나. 그래서 할 말을 똑바로 못하고 나왔구나.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면접 시험에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한 질문을 물어서 기회다 싶어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면접관님이 그만이라고 멈추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나는 이제 망했다는 생각만 들어서 그 다음 질문부터는 뭐라고 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사례와 공통점이 있죠. 충분한 연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례 2에서 추출되는 또 다른 정보는 뭐죠? 면접은 10분 내지 15분 정도 대다수 진행되게 되는데 그 아까운 시간을 그만이란 말 한마디 들었다고 분명히 뒤에 시간이 남았을 때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연습이 좀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해서 세특에 내용은 적혀 있는데 잘 모르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면접 시험에서 첫 번째로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학생 이렇게 자꾸 부르시는데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눈물이 계속 나서 울다 나왔어요. 면접 가서 어떤 학생이 정말 착하고 순수해서 눈물을 터뜨렸다. 그럼 면접관님들은 이 착하고 순수한 숭고한 학생을 만나라고 좋은 평가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배짱을 부려서 당당하게 뭐라도 할 말을 하는 게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면접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눈물이 나서 5개의 질문에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1개 대답하고 두 번째 질문부터 눈물을 터뜨리고 나머지 3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조차 못하고 나온 케이스가 됩니다. 이럴 때는 좀 당당함, 자신감, 내가 아는 것까지만 해도 뻔뻔하게라도 말해야겠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은 그걸 못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럼 다른 유형의 면접 사례들을 좀 보실까요? 면접을 잘 보고 온 학생들입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 2번에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을 자세하게 적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답하면 또 묻고, 대답하면 또 묻고, 대답하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생각했죠? 금방 설명한 땡땡땡땡 법칙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실험에서 왜 변인을 그렇게 설정했는지 이유는 끝까지 대답은 했는데 저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은 면접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합격한 학생입니다. 면접 시험 잘 봤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왜 그 면접관님들이 자기만 미워하는 것 같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뭔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면접에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의 질문을 10분 내지 15분 사이에 던지게 되는데 그 큰 질문 속에 꼬리 질문들이 따라 붙게 됩니다. 그럼 꼬리 질문을 묻는다는 건 해당 학생에게 궁금한 바가 있다는 거고 해당 학생에 궁금한 바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학생이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의 말에 끝까지 대답은 했는데라는 구절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질문을 많이 받았다. 옆 학생은 질문을 받지 않는데 근데 내가 끝까지 대답했다. 이 경우는 면접 결과가 좋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계속 꼬리 질문을 받았는데도 그 짧은 시간에 왜 그렇게 끝까지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어느 정도 연습이 돼 있었던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질문에 잘 답했는데 간호학과 지원 학생입니다. 마지막에 항생제를 많이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과 항생제 감축 방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항생제는 아플 때 병원 가서 처방한 약을 먹어도 안 나을 때 병원 또 가면 처방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알고 있고 너무 많이 쓰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문제가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은 모르지만 입학해서 잘 배우겠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답하고 나왔어요. 앞에 잘 못 본 학생 중에 울다가 나온 학생과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런 게 훨씬 필요합니다. 똑같은 질문이면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한 학생보다는 당당하게 자기가 아는 적은 양이라도 대답하는 게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케이스였다는 거죠. 세 번째 사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면접 시험은 비교적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질문에 생각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다 말했어요. 그래서 정해진 면접 시간이 2, 3분 남았는데 마지막에 도대체 우리 학과에서 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지
말해볼까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관련해 공부하고 싶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분명한 전공에 대한 목표가 있고 최선을 다할 테니 선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왔어요.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돼요. 자소서에 내가 쓰지 않았습니다. 학생부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는데 대학 학과에서는 반복적으로 매해 묻는 질문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대표적인 질문의 한 가지가 우리 학과에서 왜 학생을 선발해야 되느냐? 학생이 도대체 이 전공과 관련돼서 기울인 노력이 무엇이길래 우린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가? 근데 이렇게 내가 미처 예상치 못한 나올 거라고 고려하지 못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가가 문제라는 거죠. 키워드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좀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잘 본 학생들의 사례와 잘 보지 못한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추출하면 이런 말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잘 보지 못한 학생들을 통해서 좀 눈여겨 신경 써야 되는 게 과장을 경계하고 왜곡을 조심하고 허위를 배제하라 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약간의 사례와 곁들여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합격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 자꾸 원래의 사실보다 부풀려서 말합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1학년 때 자율동아리를 했어요. 근데 그 자율동아리의 목적은 수학 성적 올리기였어요. 근데 경영학과에 최종 3학년 때 지원하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1학년 때 한 자율동아리는 경영학 탐구, 전공 탐구를 위한 동아리였다. 사실 그 자율동아리 중에 10번 정도 활동을 했는데 그중에 3번은 경영학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인정하는데 이 학생은 10번을 다 마치 경영학 탐구를 위해 그 자율동아리 활동을 진행한 것처럼 이제 꾸몄죠. 그래서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솔직히 말해야 되는데 부풀리는 것들이 드러났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든 면접시험이든 어떤 것들을 굉장히 주안점으로 평가를 하시냐면 진위 확인을 꼭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짓임이 탄로난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결과가 좋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점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곡을 조심해라. 왜곡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원래의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제 방향을 트는 일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활동에 예를 들어 1학년 때 실험을 했다. 그 실험의 목적은 A였다. 근데 그게 갑자기 3학년 원서 쓸 때 목적이 B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원래의 사실과 다르게 방향이 틀어져 버렸죠. 근데 아셔야 될 게 교수님들께서는 면접관님들께서는 면접 시험을 응시할 때 하루에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까지도 시험을 치르십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여러 해가 쌓여 계신 분들인데 내가 어설프게 왜곡이나 과장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꼬리 질문을 통해서 금방 탄로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진실되게 부풀리지 않고 왜곡되지 않게 설명하는 게 훨씬 결과가 좋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허위를 배제하라. 심하게 되면 어떤 학생은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긴 허위라는 건 거짓말이란 말인데 대표적 사례로 어떤 학생도 있었냐면 생각지도 않은 과를 쓰게 됐어요. 마지막에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근데 자소서 마감이 3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거기다 뭐 세 줄이든 분량을 못 채든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친구 걸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만약 탄로가 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과장과 왜곡과 허위의 결과치로 내가 어떤 준비를 했다면 그건 면접에서 탄로나기 쉽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과 더불어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잘 본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서 좀 키워드를 추출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자신감 있게 답변하라. 그 항생제 관련해서 얘기했던 학생이 떠오르십니까? 항생제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진 않았는데 여기까지밖에 모른다. 여기까지밖에 모르니까 난 여기까지만 알고 대학 들어와서 열심히 하겠다. 그 학생 합격했거든요. 그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괜히 알지도 못하는 걸 아는 척 부풀리고 과장하고 왜곡하기보다는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앞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겠다란 계획을 말하는 게 훨씬 면접 시즌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설명해라. 앞서 사정관님의 서류 중에 자소서가 인간극장이다. 정서에 호송하기보다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감정에 호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거보단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라라는 거였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 건 의견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라고 두 갈식으로 구성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의견 플러스 근거, 주장 플러스 이유 이런 식으로 논리적 구성 체제를 자꾸 연습하시는 게 면접 결과를 좋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신감 있게 답변하라. 면접에서 공대 학생이 받은 가장 신기한 질문은 뭐였냐면 공리주의가 뭐냐라고 말해보래요. 공대랑 이 사람 얘가 철학과나 심리학과나 윤리학과를 쓴 게 아닌데 갑자기 공리주의에 대해 물으시니까 얘는 그랬는데 공리주의는 소수보다 다수의 이익을 고려하는 거다. 여기까지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학생 그 질문에 부실하게 답변했다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르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물쭈물하고 당황해서 뭘 말을 못하기보다 아는 건 여기까지다. 배짱 있게 당당하게 보는 게 훨씬 면접시험 좋은 결과를 야기했으니 그걸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면접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부분을 말할 때 면접시험 준비 방법에는 다양하고 좋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도 10년 동안 면접을 현장 교사로 진행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지금과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기반 일반 면접의 경우에 그런 것들의 경험을 누적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제안하는 하나의 사례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1단계 학생부에서 항목별 핵심 요소를 추출해서 면접 질문 만들기. 2단계로 자소서에서 문항별 핵심 요소를 추출해 면접 질문 만들기. 세 번째, 작성한 면접 질문으로 모의 시험 보기의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진행하면 그럼 면접 시험 준비를 위해서 그 질문을 만들 때 점검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예요. 다들 알고 계시죠? 4대 요소가 있는 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면접 시험을 급하게 준비하고 혹은 이렇게 막 쫓기듯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떤 걸 고려하지 못하냐면 면접 시험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놓치기가 쉬워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일부분이라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기본적인 평가 원칙을 면접 시험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과 관련된 요소를 기반으로 면접 시험까지 질문을 만들고 평가를 진행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 활동, 두 번째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그다음 인성, 협업 능력, 나눔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네 번째로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반으로 면접 시험의 질문도 구성되고 평가도 진행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학생부든 자소서는 면접을 추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비중은 좀 다른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나오느냐?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관련 질문이 인성 발전 가능성보다는 실제 질문으로 더 많은 비중으로 높은 비중으로 구성된다는 거 조금 참고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1단계 학생부에서 항목별 핵심 요소 추출하여 질문 만들기. 학생부는 2020학년도 3학년 기준 총 10개 항목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1번, 2번은 학적사항과 인적사항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직접적인 평가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출결사항부터 10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까지가 직접적인 평가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3번부터 이제 10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사례별 질문을 추출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 1은 1, 2학년에 미인정 지각을 좀 했고요. 학생 2는 1, 3학년 때는 개근인데 2학년 때만 질병 결석이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면접을 치를 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학생 1에게는 묻겠죠. 미인정 지각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지각을 한 건데 지각의 원인이 뭐냐?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이건 분명히 학생에게 있는 부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라는 질문이 추출 가능한 거죠. 학생 1을 보시면 성실한 학생인 것 같은데 왜 2학년 때 3일이나 질병 결석을 했죠? 라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그 아픈 걸 극복하고 노력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안 깔린 정보가 한 가지 있겠죠, 여기에. 그럼 개그는 어떻게 할까요? 크게 묻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3번이 출결 사항이고요. 4번이 수상 경력입니다. 수상 경력은 온갖 상들이 다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다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학업 역량 따로, 전공 적합성 따로, 인성 및 발전 가능성을 따로 질문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업 역량 관련입니다. 1학년엔 학업 역량 관련 수상이 없고 2학년에 보시면 1, 2학기 미적분 1에 대한 과목 우수상 수상이 있고요. 수학 경치대회 수상이 있습니다. 3학년에 보면 확률과 통계, 교과 우수상이 있죠. 그럼 학업 역량과 관련돼서 학생의 수상 영역을 보고 면접에서 뭔가 질문을 한다라고 전제하면 어떤 질문이 가능할까요? 다른 과목의 상은 별로 없는데 학업 역량 관련된 수학과 관련된 수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다. 그럼 학생이 두드러지게 수학과 관련된 어떤 학업적인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배경은 무엇이고 그걸 한번 좀 설명해 봐라. 그리고 만약 학생이 지원한 학과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에 대한 과목과 그 대학 전공과의 상관성이 높다면 당연히 이건 훨씬 더 많은 부분 질문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겨서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을 물을까? 전공 적합성 관련 세부 요소들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앞부분에 보였던 거. 전공할 교과목의 이수 및 성취도.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전공에 대한 활동과 경험,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럼 어떤 게 눈에 들어오셔야 되냐면 2학년 시기 보시면 자율동아리 활동 성과 보고대에 최우상이 들어오시죠. 고등학생 입장에서 대학에서 내가 지원할 전공자의 자질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동아리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공에 관심이 있으니 어떤 동아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 전공적 관심과 결합된 선택을 내릴 경우가 많은 거죠. 특히나 상설 동아리 외에 자율 동아리는 학생 개인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자율 동아리를 구성한 거기 때문에 동아리의 핵심 활동 주제가 뭐였지, 목표가 뭐였지, 활동 내용은 뭐였지, 그걸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은 뭐였지를 따지면 해당 대학 학과에서 전공 적합성 관련된 학생의 세부적인 노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추출하면 2학년 시기에 자율동아리 활동 성과 보고대에서 최우상을 수상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왜 이렇게 묻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과 주제에 제한이 있으니까 자소서를 쓴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다. 이런 실험으로 이런 결과치를 얻었다.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없고 후속 활동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면접에서 물을 수 있죠. 시행착오 좀 얘기해봐. 후속 활동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 어느 도달까지, 그 다음에 진위까지를 파악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인성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수상이 물을 수 있는데 1, 2, 3학년 쭉 보시면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있죠. 인성 부문상입니다. 1학년 선행상, 2학년 리더십상, 3학년 봉사상. 그럼 이 해당 학생은 3년 동안 인성 부문상을 한 해도 안 놓치고 받은 거예요. 수상한 건데 궁금하겠죠. 인성부 관련돼서 3년 동안 계속 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수상할 수 있었던 배경과 이유는 뭐냐라는 질문을 던져서 인성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받아서 학생을 평가하는 면접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수상 경영에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건데 원래 2020 기준 3학년 5번은요.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입니다. 근데 왜 진로희망상 6번으로 넘어갔냐면 대부분 지금 이 강의는 일반고 학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 및 인증 취득이 일반고 학생들은 보통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칸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뭐 대학 합격이나 선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6번으로 진행하도록. 6번 진로희망 사항인데요. 학생부에 이건 두 가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희망하는 진로의 내용이 뭐냐, 뒤에는 그렇게 희망한 사유가 뭐냐라고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질문을 좀 추출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바로 다음이 뭐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자동, 봉, 진. 마지막 진이 진로 활동입니다. 따라서 6번 진로 희망사항에서 면접을 추출하실 때는 반드시 뭐를 고려하셔야 되냐면
학생부 7번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진로 활동까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좀 면접 질문을 추출하시면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학생 1과 학생 2 보시면 진로 희망 사항에 대해서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진로 희망이 2학년이 되면서 바뀌었다. 그럼 이게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3학년이 되면서 바뀌었다. 이게 불합격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입학사정관님들이나 대학에서는 각각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그것만으로는 절대 불합격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왜 변경됐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 변경 후에 그 전공을 바꿔서 대학 와서 도대체 어떻게 전공을 공부하고 싶은지 학업 계획은 있는지 이런 게 훨씬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생 1과 학생 2를 보시면 학생 1은 1학년 때 교사를 꿈꾸다가 2, 3학년에 문학 콘텐츠 관련된 전문가를 꿈꾸고 있고요. 학생 2는 컴퓨터 분야를 1학년 때 꿈꾸다가 2, 3학년 때 경제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학생 1에게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는 그 질문은 뭐냐면 1학년 교사에서 2학년 문학 콘텐츠 전문가로 진로 희망을 변경했는데 그 계기가 뭐냐? 그럼 바꿨다면 문학 콘텐츠 전문가로 바꿨다면 기획 및 제작자로서 도대체 뭘 하고 싶어서 이런 거냐?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대학 가서 도대체 남들과 다르게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싶은 거냐? 이런 질문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학생 2에 대해서도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컴퓨터를 하고 싶다가 1학년 때 2학년 이후 경제학으로 바꿨는데 경제학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학생에게 보람되고 가치 있게 여겨졌길래 변경했느냐. 그럼 1학년 때 컴퓨터와 관련돼서 하고 싶던 건 뭐고 그 다음에 2, 3학년에 와서 경제학과 관련돼서 하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죠. 그 학생부 진로 희망 사항 앞부분에 전공 희망과 뒷부분에 옆부분에 희망 사유가 돼 있다고. 어떤 학생이 희망 사유에 이렇게 적었어요. 1, 2, 3학년에 나는 화학 전공자가 되고 싶은데 1학년 때는 화학을 하고 싶다고 적고요. 2학년 때는 화학 중에 대사공학을 하고 싶다. 3학년 때는 대사공학을 진행하면서 특히 화학 공정에 대해 심화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적었어요. 그럼 이런 학생의 진로 희망 사유를 보고 대학에서는 뭐라고 질문할 수 있을까요? 진로 희망 사항에 화학공학과에서 대사공학을 전공하고 화학 공정의 심화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했는데 대사공학이 뭐냐? 개념 아냐? 그럼 대사공학과 관련된 화학 공정의 절차나 단계는 뭐냐? 혹은 화학 공정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중에 알고 있는 게 있냐? 미래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뭐냐? 이런 것까지를 물어서 깊이 있는 수준까지 답변할 수 있다면 그 학생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7번으로 넘어가서 자동봉진 그 첫 번째 자율활동에서 추출을 해보면요. 자율활동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4가지 중에 인성 및 발전 가능성과 관련돼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학생을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눈에 띄는 게 있으시죠? 뭐가 눈에 띄시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멀티미디어, 컴퓨터 관련된 어떤 역할을 담당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컴퓨터 공학과를 지원했거든요. 그럼 컴퓨터 공학과면 이 멀티미디어 부장이라는 역할이 과하고 무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 멀티미디어 부장하면서 학급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기여점이 무엇이냐, 그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은 뭐고 그 활동을 할 때 대학 가서 이런 것 좀 더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2, 3학년 때 보시면 물리와 관련돼서 계속 학습위원을 했죠. 컴퓨터 공학과의 고등학교 전공 관련 과목이 뭐냐라고 물을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수학과 물리학이 등장합니다. 근데 해당 학생이 그런 컴퓨터학과를 지원하고 2학년, 3학년 3개 학기 동안 물리학습위원을 진행했다면 왜 이 과목의 학습위원을 계속해서 했느냐. 그 과목 학습위원을 하면서 물리 공부에 대해 달라진 점이 있느냐.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이죠. 그래서 이거 전공적과 관련돼서 물을 게 많겠죠. 상설 동아리도 있고 자율 동아리도 있으니까요. 해당 학생의 사례를 좀 보시면 이건 인문사회대축 지원자 1명과 자연과학대 지원자 1명을 각각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자연과학대를 지원한 학생을 보시면 1, 2, 3학년 때 눈에 들어온 게 뭐가 있으십니까? 그죠. 상설 동아리가 일관입니다. 과학창의 탐구 토론반이라는 동아리를 3년 동안 유지했어요. 그럼 이걸 왜 유지했는가? 이 동아리에 어떤 목표나 활동이 도움이 됐길래 그 다음 우리 전공과 관련된 지원에서 인상적인 활동은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들이
질문으로 추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1학년 때와 2, 3학년 때 자율 동아리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1학년 때는 의약품 분리수거 관련이었어요. 그럼 이 자율 동아리의 성격은 의료보건 지원을 학생들이 할 만한 자율 동아리인데 2학년, 3학년 때는 화학 및 신소재 관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질문이 추출 가능하겠죠. 1학년 의약품 분리수거 자율 동아리 활동은 의료보건 계열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왜 화학 신소재 관련 자율 동아리로 2학년 이후에 변경했느냐. 그 다음에 더 직접적으로는 2, 3학년 화학 및 신소재 관련 자율 동아리 활동을 계속 2년간이나 진행했는데 그중 진행한 활동 중에 자신의 역할, 기여점이나 담당했던 부분을 아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라는 질문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 인문계열 학생 사례를 좀 보시면 상설 동아리는 1학년 때 운동 관련, 2, 3학년 때는 또래 상담반,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는 1학년 때 사회문제 탐구와 PPL, 2학년 때는 심리학, 3학년 때는 영화 속에 있는 마케팅 전략, 경제 현상을 탐구하는 동아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학생은 경영학과를 지원했는데요. 그럼 첫 번째 궁금한 건 대학 입장에서 볼 거예요. 상설 동아리를 1학년 때는 운동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심리학이나 철학, 윤리학 쪽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또래 상담반을 2, 3학년 때 진행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이 학생은 이 동아리 활동으로 그 좀 득을 본 케이스인데 경영학의 세부 전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미시적 경제학, 거시적 경제학, 재무회계론, 무형론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그중 소비자 심리학과 홍보 마케팅을 심화되게 공부하고 싶다. 그렇게 소비자 심리학과 홍보 마케팅을 심화되게 전공하고 싶다면 내가 동아리 활동으로 또래 상담반을 통해 어떤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좀 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건 나는 전공에 관련된 도움이고 노력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대요. 그래서 이제 면접 시험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고요. 그런 질문을 추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1학년 시기에 탐구한 사회 문제에 대한 사례를 들어 구체로 설명하면 대학 입장에서 어떤 학생의 진입 판단을 할 때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학생한테 3학년 시기에 한 활동을 물으면 얼마 안 된 일이니까 잘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입 판단을 하려면 1학년 때 일 혹은 2학년 초반의 일을 묻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질문을 구성할 필요도 있어요. 1학년 시기에 탐구한 사회 문제에 대한 사례를 들어서 자율동아리 활동을 좀 설명해봐라 이런 질문도 추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3학년 시기에 영화 속의 경제 현상을 탐구한 특히 마케팅 전략이다. 그럼 당연히 묻겠죠. 본 영화가 뭐냐? 그 영화에 등장하는 경제 현상은 뭐냐? 그 경제 현상에 그럼 적용되어 있는 마케팅 전략은 뭐냐? 그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경제적인 탐구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해 본 적이 있냐? 추가 책을 읽은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앞부분에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기재된 파트가 있고요. 뒷부분에 봉사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질문을 추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놨는데 사례를 보시면 1, 2, 3학년 때 또래학습 봉사활동을 영어 과목을 지속적으로 진행했고요. 2학년 시기는 복지재단에서 다문화 멘토링을 진행했어요. 그럼 첫 번째 봉사활동과 관련돼서 궁금한 건 봉사활동은 그 활동의 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또래 학습 봉사활동이라도 1학년 때는 국어, 2학년 때는 영어, 3학년 때는 뭐 사회, 수학 이렇게 바꿀 수 있을 텐데 영어로 이렇게 일관되게 진행한 이유는 뭐냐? 그 일관된 봉사활동으로 배우고 느낀 점은 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특이한 게 2학년 복지재단 다문화 멘토링이 특이하죠. 그래서 복지재단에 진행한 다문화 멘토링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 해당 활동으로 배운 바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봐라.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활동인데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도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 좀 많은 면접이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보시면 1학년 때 진로 활동의 특이점으로 뭐가 적혀 있냐면 청소년과 정치 참여 특강, 기자 초청 특강, 보건의료 특강. 그럼 1학년 때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들었구나라는 게 파악이 되시죠. 2학년 때를 보시면 관심 분야인 경영학에 대해 학급 진로 발표 시간에 세부 전공을 발표했다. 3학년 때는 유지가 되고 있죠. 상경 계열로 경제학 관련 다양한 독서를 했고
수업 중 다른 교과와 경제학을 연계하여 조사 및 발표 활동 수행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자소서에도 내용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면접에서 묻겠죠. 2학년 때 학급 진로 발표 시간에 발표한 경영학 세부 전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봐라. 두 번째, 3학년 때 사회 과목, 경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도 경제학을 연계해서 조사 및 발표 활동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그럼 뭐 국어 시간에도 경제학 관련, 영어 시간에도 경제학 관련해서 이렇게 접목시킨 활동이 있다는 건데, 그런 구체적인 과목의 사례와 왜 그런 발표를 준비하게, 그 발표를 통해 이제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봐라는 질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7번 다음에 넘어가는 학생부 요소는 8번입니다. 교과학습 발달 사항인데, 교과학습 발달 사항도 위와 아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는 뭐가 되어 있냐? 학년별, 학기별, 과목 성적이 존재하고요. 아래쪽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존재합니다. 물론 위쪽에 그 학년별, 학기별 성적과 관련돼서도 두드러지게 못한 과목, 특히나 그게 전공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공대를 지원했는데 물리 과목 성적이 내 평균 성적에 비해 많이 떨어지더라. 그럼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두드러지게 잘하는 거. 내가 국어 국문학과를 지원했는데 다른 성적보다 국어 성적이 월등히 우수하더라. 그럼 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건 두드러진 성적은 학생의 입장에서 충분히 추출 가능하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뭘 살펴보는 게 좋냐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어떻게 질문을 추출하는가를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학년 때 기술과정 시간에 요리에 숨겨진 화학적 원리 라는 내용이 있고, 통합과학 시간에도 화학과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더라. 그럼 1학년의 특이점은 뭐죠? 아, 화학과 관련된 활동이 세특의 특이점이구나. 2학년 시기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의 모양이 쌍곡석인 이유, 그러니까 에너지 발전 이런 것도 사실 화학적 성향이 강합니다. 화학원에 보시면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한 분자의 3차원 구조 추론, 이런 게 특이점인데 2학년 때도 화학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세분의 특기 사항의 키워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학년 보시면 특히 화학 실험에서 산, 연기, 중화, 적정을 이용한 유지. 유지는 이제 크림이에요. 그 우유 같은 데서 추출한 지방질이라는 얘기인데, 산패 및 산화 방지를 위한 식품 첨가물 대체 물질을 연구했다. 근데 이 학생이 화학공학과를 썼어요. 그럼 화학공학과 면접 질문으로 뭐가 궁금할까? 일단 가장 높은 수준의 활동이 궁금하겠죠. 가장 높은 수준은 3학년 때 진행한 일단 활동이겠죠. 근데 이게 자소서의 분량 제약, 학생부의 분량 제약으로 전체 과정 중에 일부분밖에 적히지 못하니까 그 나머지가 궁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3학년 화학실험에서 진행한 산패 및 산화 방지를 위한 식품 첨가물 대체 물질 연구의 동기 및 배경,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면접을 보러 가서 이렇게 진행한 학생들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한 학생들이 있냐면, 학생부에 있는 걸 또 말해요. 조금만 살붙여서. 자소서에 적은 걸 또 말해요. 근데 대학이나 사정관님들께서 가장 좀 조심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분야가 뭐냐면, 우리가 굳이 면접을 보는 건 학생부에 없는 걸 듣기 위해서다. 우리가 굳이 면접 시험을 보는 건 자소서에 없는 걸 추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자소서에 있는 걸 또 말하고 학생부에 있는 걸 또 말하는데, 그 외적인 거기 없던 내용을 면접실에서 말하는 게 훨씬 현명하고 합리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함에 있어서 내가 할 말은 자소서 학생부에 없는 추가 정보를 이제 면접에서 답변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건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하 벡터 과목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 모양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했다. 그래서 쌍곡선인 이유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런 질문 하나 던져 답변을 못했다 그러면 진위 확인에 있어서 거짓말을 한 상황이 되니까 어떤 학생을 나쁜 점수를 주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건 직접적으로 물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특을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추출하실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면, 세특에 전공과 관련된 개념과 원리, 이론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개념, 원리,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 질문을 추출하셔서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전공 관련된 개념, 이론은 충분히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학생부 9번은 뭐냐면 독서 활동인데요. 해당 학생을 보면 독서는 수상과 비슷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학생부의 4대 요소, 학생부 종합전형평가의 4대 요소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발전 과정 다 관련되어 있는데, 대학 면접에서 흔히 진행하시는 건 인성 및 발전 가능성보다는 학업 역량 및 전공 적합성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 기준으로
해당 학생의 사례를 추출해 봤더니 1학년 때 관련 독서가 없고요. 경제학과 지원한 학생인데 2학년 때는 경영학과 관련된 4가지 책, 3학년 때도 경제학과 관련된 3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경영학, 경제학 학생들이 이런 책을 읽는데 이 학생의 좀 독서 활동 목록 중에 특이한 건 뭐냐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읽었네? 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읽었을까? 무슨 배경? 경제학을 공부하다 도대체 어떤 점이 궁금해져서 자본주의에 대해 읽었을까? 그럼 자본주의에 대해 책을 읽으면서 자본주의가 최초의 전통적 자본주의와 수정 자본주의와 현대 자본주의가 달라진 점을 알고 바뀐 현대 상황 속에서 경제학 전문가가 추구할 행동은, 목표는 무엇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질문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추출하면 3학년 독서활동 중에 자본주의 독서 및 동기 및 배경과 책을 읽은 후에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아라 라는 질문. 그 다음에 2학년 중에 좀 독특한 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2학년씩 읽었는데 이걸 설명해 봐라. 주의하실 게요. 어떤 책의 목록을 읽었는데 그거 관련된 면접 질문 던지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 권의 책이 반복되면 그 학생은 면접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학생부의 독서활동 목록에 적혀있는 어떤 책이 있다면 그건 면접을 보러 가시기 전에는 내가 이 책은 이게 특히 중점을 두고 읽었지, 그걸 통해 이런 걸 배우고 후속 활동은 이런 것들을 했어, 그 책을 읽은 동기 및 배경은 이런 것들이야 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적합성 관련이나 학업 역량 관련된 자기 지원 전공 관련된 그런 것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중점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학생부 마지막은 10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어떤 학생의 1학년 내용에 학생의 기획부 차장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했더라라는 얘기가 적혀있고 2학년 때 학급 자율활동 중에 진로탐구 시간에 뇌공학, 뇌정보학과 화학과의 연관성을 사례를 들어 발표했더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추출하기 전에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학생부의 10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분량의 제약은 있지만 주제의 제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다른 과목 담당, 동아리 담당 선생님보다는 해당 학생을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간 속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지도하시기 때문에 관찰 및 평가의 기회가 많으신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한테 학업 역량에 해당되는 글자를 적어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에는 인성, 어떤 학생에게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얘기를 적어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어떻게 질문을 추출하는가라고 하면 어떤 학생이 적혀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추출하시면 돼요. 이게 궁금하겠구나. 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이 요소가 키워드니까 그런 질문을 추출해야겠구나라고 학생별로 다를 수 있으면 좀 고려하십시오. 이 학생은 1학년 때의 특이점은 학생의 활동이고 2학년 때의 특이점은 뇌공학과 화학과의 연관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추출하면 1학년 학생의 기획부 차장으로 진행한 소통신문 제작과 관련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은 뭐냐. 어떤 기사를 썼을 텐데 본인이 취재하고 작성한 그 기사를 한번 말해봐라. 배운 점을 말해봐라. 라는 질문이 추출 가능하고 2학년 그 자율활동 발표한 뇌정보학과 화학과의 연관성을 사례를 들어 한번 설명해봐라. 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부에서 쭉 질문들을 추출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가시면 자기소개서에서 핵심 요소 추출해서 질문 만들기죠. 자소서는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될 수도 있지만 공통 질문은 3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은 3개의 질문만으로 구성을 하고요. 일부 대학의 경우는 4번을 보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3개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추출하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자소서 1번이 뭐냐면 학습 경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습 경험. 근데 이 학생은 그 자소서 1번 학습 경험과 관련된 거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습니다. 윤리 과목에 나오는 많은 사상가들의 견해가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윤리 선생님 찾아갔는데 선생님께서는 정확한 개념 정립과 사상가들의 키워드 문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고민 끝에 나만의 윤리 개념 노트를 만들었고 자주 나오거나 헷갈리는 사상가들의 견해를 모두 한 권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례로 생윤 속 칸트라는 주제로 윤리 과목에 나오는 칸트의 견해를 모두 정리하였고 죽음에 대한 철학적 의미라는 주제로 영혼 불멸성의 플라톤과 영혼 소멸성의 에피크로스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선의지, 의무의식 등의 키워드를 보고 칸트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부에 뭐라고 들어가 있을까요? 세특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생윤 속 칸트. 그러니까 나만의 윤리도트 개념 노트라는 걸 가지고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 짧게 정리되어 있겠죠. 왜요? 분량의 제약이 있으니. 근데 자소서 1분에도 분량의 제약은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못 쓴 겁니다. 이 학생이. 그럼 면접에서 뭐가 궁금할까요? 플라톤과 에피스크로스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였다고 해요. 그 자세한 설명은 여기 없다. 그러니 면접에서 한번 말해봐라는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질문을 추출하시면 됩니다. 자소서 2번은 의미 있는 교내 활동을 1500자 이내로 쓰시오라는 겁니다. 1번이 어떤 학업 역량 쪽 질문에 포인트가 되어 있다면 2번은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자소서를 적었습니다. 생명공학과 지원 학생인데요. 심화된 생명과학 지식을 쌓기 위해 학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학교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만으로는 생명과학에서 특히 관심이 있는 중추신경계에 대한 호기심을 채울 수 없어 학술 동아리 활동으로 심화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체 전반에 관한 책을 읽고 이를 통해 신경계의 역할을 다른 기관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탐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추신경계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중추신경계 중심이 되는 뇌관에 탐색했습니다. 1년의 독서활동 후 학술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화 독서로 미처 알지 못했던 새 지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분량상의 제약으로 궁금한 게 생기죠. 중추신경계를 특히 뇌에 대해서 탐색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 학생이 만약 이 활동을 정말 열심히 진행했다면 중추신경계의 일반적 특징이 뭐냐? 그중 뇌가 가지는 특이성이 뭐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라고 면접에서 물으면 이 학생의 이 해당 활동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대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 질문을 추출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3번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인성 및 발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질문인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6개월 동안 교육봉사를 했는데 처음 봉사활동 할 때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을 가르쳐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맡게 된 남자아이는 공부할 생각은 없고 옆 친구와 장난만 쳤다. 그럴 때마다 제대로 안 하면 센터 선생님께 이른다고 겁을 주곤 했다. 어느 날 공부하기 싫다며 필통을 집어 던졌는데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참아왔던 힘든 속사정을 아이에게 털어놨다. 선생님처럼 보이고 싶어 권위를 내세우며 약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니 아이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학생은 교육과 관련된 학과를 지원한 학생인데 교사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아이들은 뭔가 강하게 보여야 되고 아이를 이제 설득하고 뭐 자세히 설명 친하게 굴기보다는 어떤 권위를 가지는 행동을 하다 보니 그게 오히려 교육과가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나와서 진심으로 다가가는 게 훨씬 중요하고 공감적인 교사가 돼야겠구나를 깨달았다. 이런 것들인데 학과가 그런 과고 봉사활동의 내용이 교육과 관련돼 있으니까 질문이 추출될 수 있겠죠. 교육봉사를 했는데 왜 시작했냐? 어떤 점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니까 이 3번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인성과 발전 가능성 관련된 질문을 추출하시고요. 두 번째로 그게 만약 내가 지원한 전공과 관련이 있다면 그 전공과 관련돼서 어떤 목표, 어떤 정서적 태도, 전공 의지, 학업 태도를 지녔느냐까지를 물어보시고 질문을 추출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진행이 되면 면접 질문들이 쭉 추출되겠죠. 일반적으로 진행해 보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학생부와 자소서에서 면접 질문을 끌어내면요. 보통은 20개, 25개 질문 이상 질문을 추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진행하느냐 세부적으로 첫 번째로 준비 없이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제일 앞부분에 있던 잘 본 학생들, 못 본 학생들 떠오르십니까? 그때 못 본 학생들과 연습이 부족했다는 말을 참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학생부 자소서 추출한 질문에 대해 그냥 바로 모의 면접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걸 보고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부류의 학생들이 있냐면 읽어요. 그냥 읽기만 하고 입 밖으로 자기가 생각한 말을 말로 표현해 보지 않고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자기 학생부 자소서에 있는 질문을 추출했죠. 그거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고 입 밖으로 표현해 보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모의 면접을 응시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실제 면접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연출하는 게 좋습니다. 대학은 보통 면접관 2, 3인의 10, 15분 강의실 면접이라는 형태로 서류 기반 일반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대한 이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닌 어떤 특정 강의실과 비슷한 공간에서 면접관 세 분의 선생님이 진행하면 좋은데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매우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 쉽죠. 나를 도와주는 분이 면접관이 한 명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럼 한 명이니까 나는 못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실적 여건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의 면접 시험을 진행하는 그 면접관이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3번 정도 이상 진행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한 분밖에 없다. 그럼 그렇게 10분, 15분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고려할 요소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실 비슷한 형태가 안 된다. 그러면 집에서든 어딘 다른 공간에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조정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지금 오늘 본 모의 면접이 실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연습이니까 대충 진행하고 모자란 점을 보완해야겠다는 사고방식은 경계하셔야 돼요. 모의 면접을 진행할 때 실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실제가 아니지 않느냐, 연습 아니냐. 이 연습 때 그냥 준비된 대로 대충 해보고 거기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난 좀 더 열심히 진행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오늘 당장 시험이고 난 여기서 못 보면 안 된다라고 절실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의 발전 속도와 이렇게 대충 보고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야지라고 진행한 학생들은 앞서 이게 실제 시험이다. 난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게 진행했던 학생들이 훨씬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 점은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꼭 추천하는데 휴대폰으로 모의 면접 과정 전체를 촬영하면서 문제점을 기록하고 이전 모의 면접에서 발견한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파악하며 여러 번 진행해야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모의 면접을 15분 찍었다. 그럼 면접 후에 그 15분짜리 영상을 면접관과 학생이 같이 보면서 뭔가 문제점, 지난 모의 면접에서 지정된 문제점이 이번 모의 면접에 어떻게 개선되는지까지를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모의 면접 평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모의 면접 평가지인데요. 보시면 질문이 20개에서 25개가 나올 수 있죠. 25개의 질문이 추출됐다 그러면 5개씩 3분씩 묻는다 그러면 15분짜리 모의 면접 질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런 식으로 준비해 놓되 여러 가지가 균형 있게 문항이 구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 5개만 물으면 안 되고 전공 적합성만 다 물어도 안 되고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한 70%, 60% 되게 묻고 나머지 인성 및 발전 가능성 기타가 나머지 질문을 구성되도록 이제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문제를 잠깐 보시면 우리 학과에 입학한 후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지 학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학생이 이걸 학생부에 썼을까요? 자소서에 썼을까요? 안 쓰기 쉬운데 이건 어떤 거냐면 매해 반복되는 그 대학 학과의 질문이기 쉬운 거죠. 모의 면접, 그러니까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면접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보시면 아니면 선행학습평가 역량서 같은 걸 보시면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건 묻지 않았어도 내 모의 면접 학생부 자소에 추출한 질문이 아니었어도 기본적으로 나온 이런 질문들은 이렇게 1개 정도씩 모의 면접할 때 끼워 넣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했더니 반응의 특징 및 보완사항이 모의 면접 진행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1번의 내용이 뭐였냐면 학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이 질문에 학생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내가 자소서에도 안 써 학생부가 없었으니까 답변을 잘 못하고 우물쭈물했어요. 그럼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도 기본적으로 물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질문이라면 연습을 좀 해야겠다라고 보완사항을 적어놨습니다. 다시 3번 질문을 좀 보시면 2학년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소비의 네트워크 효과로 베블렌 효과와 밴드웨건 효과의 의미를 파악했다고 했는데 베블렌 효과와 밴드웨건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베블렌 효과는 설명했는데 밴드웨건 효과는 잘 설명 못하는 거예요. 밴드웨건 효과는 타인의 어떤 소비 성향에 따라서 구매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유행 따라서 뭔가를 사는 일 같은 걸 말한 건데 그걸 잘 말 못한 거죠. 그럼 이렇게 네가 지원한 학과가 학생이 지원한 학과가 경영경제 관련 이건 그 과와 관련된 핵심 요소일 수 있는데 이런 원리 이론이 학생부에 있다면 그걸 잘 정리해서 준비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놓고 다음에 그런 걸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 보는 거죠. 그다음 아래 2가지의 보완사항을 보시면 1개 질문당 답변 속도가 3분 남짓이어야 되는데
3개의 질문에서 3분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만이란 주의를 받았는데 면접 시험은 공식적 말하기니까 비공식적 상황과 다르다는 걸 알고 억양, 속도 빠르기에 신경을 쓰면서 좀 연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말버릇으로 등을 불필요하게 자주 반복하는데 그리고 답변자를 응시하지 면접관을 쳐다보지 못해 자꾸 땅바닥을 보는데 그런 시선 처리 및 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여기서 지적한 요소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3회 이상 진행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말했지만 그래도 더 알면 좋을 것. 면접시험에서 고려하면 좋을 요소들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면접시험의 답변은 단답형보다 종합형, 복합형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전공을 위해 읽은 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책 이름을 보물섬이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하는 것보다 전중을 고려한 종합적, 복합적 답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이 뭐냐면 동기 및 배경, 중이 뭐냐? 중간 과정과 시행착오, 극복 노력 등이고 후는 뭐냐? 결과 및 후속 활동, 배우고 느낀 점.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면접 시험은 제한된 시간 내에 진행하는 시험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한 개당 답변이 길어지면 중간에 면접관님들은 그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의 면접을 진행할 때는 가급적 2, 3분 내에 질문의 답을 맞힐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물론 앞서 말했습니다. 그만이라고 말할 때도 당당하게 말해라. 근데 그게 5개의 질문을 던지는데 3개에서 시간을 초과하고 있더라. 그럼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까 시간 맞춰 말하는 연습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것보다 지금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을 물어주시면 안 될까요? 2년 전 활동이라 여기까지만 생각이 납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로 안 그래도 면접시험 답변 시간이 2, 3분밖에 없는데 거기서 멍하고 아무 생각 못하고 그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다른 질문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한번 잠깐 나한테 시간을 달라 조금만 생각하고 다시 답변하겠다라고 이런 말들로 잠시 시간을 벌어서 그 다음 면접시험을 진행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 말하지만 면접시험은 비공식적 말하기가 아니라 공식적 말하기다. 따라서 친구에게 말하는 비공식적 말하기의 형식과는 달라야 한다.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되냐? 주장 플러스 근거, 의견 플러스 예시.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2가지씩 표현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면접시험에서 무엇을 더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구체화, 항목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 합격하면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추상적으로 대답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학과를 빛내는 학생이 되도록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답변보다는 기초 경제학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그 이후 소비자 심리학, 홍보 마케팅에 대해 공부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전통적 시장과 정보화 시대 시장의 차이. 둘째, 달라진 시장 속 마케팅 전략 변화. 셋째, 급변하는 시장 경제 상황을 고려한 혁신적 홍보 마케팅 전략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처음으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항목화 구체화로 답변하시는 게 더 면접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진행하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서 말한 것들이 부디 도움이 잘 돼서 면접시험을 잘 준비하고 잘 보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